미래셋 자산운용에서 이제 오래 있었고요. 주로 채권하고 이제 경제 분석 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와 연금 이쪽 그리고 이제 생애 자산 관리에 관해서 한 10년 정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고문으로 나와 가지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생애 자산 관리 그다음 투자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채권 쪽을 사실은 거의 한 20년에서 그걸 오래 했었는데 뭐 채권 시장에 험악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겪었는데요.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역시 채권 시장은 네. 가끔씩 이렇게 험악한 일들을 벌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 채권 트레이드가 최근에 한 작년에도 조금 힘들었지만은 올해 특히 이제 2, 3월 지나서 지금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채권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예, 예. 예, 채권 금리가 뭐 완전히 이거 우리가 영어에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게 급등할 때 금리가 올 때 이제 스카이 로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로켓은 일직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금리 오른 거 보면 진짜 스카이 로켓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상당한 여기저기 여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걸음 조금 물러선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막 그 피바다가 나는 바둑 싸움에서 옆에서 훈수 떨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채권 금리가 약간 좀 떨어졌다가 어제 또 확 오르더라고요. 예, 예. 그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좀 경제에 어떤 좀 뭐 신호라고 해야 되나? 생각들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만들어질 때 그렇게 금리가 좀 확 오르는 거예요? 예, 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물가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금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가를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가 때문에 이제 오른다고 보시면 거의 그럴 것 같고 확실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금리 정책을 인위적으로 많이 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정상으로 돌아가는 부분, 플러스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는 너무 이제 아래로 뚝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마이너스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또 과하게 되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되튀는 거 보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한다 이런 정도를 조금 넘어서 약간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면은 뭐 갔다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요.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거의 저점처럼 되고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또 조금 오르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원래 금리라는 것이 경제에 제일 이렇게 속속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금융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돈을 빌리고 대차 관계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격이 금리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저금리가 되면서 어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채가 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부담액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DSR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자기의 소득 대비해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요.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 급증했는데 그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말은 이제 금리가 급락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정부 부채 이렇게 막 쌓여 있는 부분이 이제 금리가 이렇게 자꾸 오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주택 시장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을 지금까지 마음껏 하다가 재정 지출 하는데도 이제 조금 만만치는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계속 부담이 되면은 금리를 막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정부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두 개가 조금 약간 이전에 비해서 훨씬 이제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돈을 빌려서 지출도 하고 주택도 사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3% 저점에서 지금 거의 5.3%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비해서 이자 부담액이 한 70% 이상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빌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럼 집을 안 사겠네요.
안 사지는 않은데 이제 이자 부담이 이제 있으니까 이전에는 이자 부담액은 적고 자산의 가격 상승은 높을 것 같고 하니까 엄청나게 뛰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산의 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 것 같고 이자 부담액은 증가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훨씬 모멘텀이 훨씬 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차츰차츰 일어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바로 충격을 때렸을 때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야 금리 올라왔네. 주택가격 급락. 주택시장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하루에도 4% 5% 뚝뚝 떨어지는데 주택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항공모함이 이렇게 터닝을 하듯 천천히 터닝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쪽에 이제 반영이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요. 그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5% 중반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 전에 뭐 3%에서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5%가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부담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 미국이 그렇고요. 미국은 이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대부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조기 상환하고 다시 빌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의 변동의 부담을 금융기관이 알아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개인들한테는 그 부담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떨어지네. 야, 이거 나 손해인데 이래 생각이 되면은 이제 이걸 조기 상환을 하고 다시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 금리가 계속 올라가네 하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모기지 시장의 제일 큰 특징이고요. 근데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금리에 연동을 해서 금리가 단기적으로 변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뭐 주식 담보 대출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실이 금리 연동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기 금리 연동으로 장기 계약과 장기 금리 연동입니다. 이제 계약을 예를 들어 5년 동안 이 금리로 고정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로 많이 돌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단기 금리가 오르면은 이게 나의 대출 금리에 곧 영향을 받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곧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 주택시장은 생각보다 막 모기지 금리가 올랐다가 하더라도 저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엄청나게 스무딩 돼 가지고 영향을 주게 되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와장창 좋은 영향을 받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와장창 나쁜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전부터 영란은행이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로 비용으로 연결되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 올리기에 앞서서 50bp를 이미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 훨씬 빨리 이 금리가 오른 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제 바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정확히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기 금리를 올리고 하면은 바로 주택 대출을 받은 사람들 혹은 뭐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거기에 영향들이 바로바로 오게 됩니다. 네. 그 아까 대표님께서 금리가 이제 오르는 게 약간 이제 구조적인 현상으로 봐서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초저금리라는 것이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침체를 예상해서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이제 경제가 사실은 참 뭐라 그럽니까? 조금 헷갈리는 국면인데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온다 하는 정도로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썩 안 좋고 이 두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경제도 크게 해치지 않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제 페드는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잘 못 믿겠다. 물가를 못 잡든지 경기가
회복이 안 되든지 이 둘 중에 혹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하루가 다르게 4%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들이 다 이렇게 엇갈린다는 거죠. 난 못 믿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는 거는 2분기 연속 그 GDP, 실질 GDP가 감소할 경우에 경기 침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냥 뭐 침체가 대충 야 이거 침체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제일 이렇게 경기에 대항할 수 있는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계 소비 지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가계가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해서 모아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언제든지 지출을 위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주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를 이제 소비가 이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간다는 경기 침체라는 국면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성장률이 낮아지긴 하겠지만은 물가는 하반기 가면은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은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은 이제 하반기부터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전년 동기비로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8% 뭐 이러는 거는 뚝 떨어지게 될 텐데요. 문제는 물가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하반기나 돼서 한번 기회가 단기적으로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한 1년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회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주가 금리 상승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반영하면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를 한 50bp 정도 한 두 번 정도 올리고 나면은 뭐 이제 추가로 올릴 게 한 50에 또 50bp 뭐 한 2.5 근처 가면은 상당 부분 거의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조금 하반기에 잡힌다고 생각되면은 주식시장이 좀 안도를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침체라기보다는 조금 저성장이었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런데 이제 경기에 대한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시듯이 뭐 냉면값이 10,000원을 넘어갔다 하면은 이제 근로자들이 당연히 임금에 대한 인상 요구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또 오르게 되고 하는 이게 제일 겁난 부분입니다. 그게 내년쯤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이 내년 정도 그래서 제가 구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빨리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다는 것. 그러면 이제 금리라도 쉽게 뚝 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론 그 미래는 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기회라고 말씀하신 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올해 하반기 정도라고 저는 그때가 좀 저점이 될 수 있는 안정화될 수 있는 포인트. 이제 인플레이션이 수치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예. 그때쯤이면. 예, 이제 한 두 번 정도 앞으로 뭐 6월, 7월에 올리고 나면은 그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이 약간 발작을 하는 거는 조금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되면은 이런 장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 있다가 어느 정도 조금 한 번 더 올리고 뭐 이런 시장의 발작적인 현상들이 조금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내년 초 뭐 이 정도까지는 조금 단기적인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하이테크 주식가들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가격 부담이 아주 크면은 그러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제일 불확실성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의 경제 전망에 대한 패스, 물가에 대한 패스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장기화되고 있고요. 뭐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거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게 우크라이나는 뭐 곡창지대이고 지금 곡창지대를 다 항구나 이런 걸 다 봉쇄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밀이라든지 이런 공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 자체가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고. 근데 이 수출을 지금 무기화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 이런 거하고는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농산품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한번 점프해서 다시 이렇게 진정되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한 번 점프를 완전히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원자재 자체 가격뿐만 아니라 이게 냉면 가격, 무슨 가격 해서 이게 다 영향을 줘서 결국 또 CPI도 오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좀 빨리 종식이 되면은 경제의 상당 부분의 불확실성은 좀 가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한 정보나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러다가 또 이게 뭐 중국 대만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슈는 너무 큰 이슈고요. 네. 대만 이슈는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가 완전히 그냥 혼란에 접어들기 때문에요. 미국도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고요. 미국이 이제 중국과만 감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결국 러시아하고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거기 더 강하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한번 그 기사를 하나 크게 내보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과 대만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아 쪽이 긴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똑같이 러시아가 거기 들어가듯이 혹시 중국이 대만을 치면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쪽에 미군 기지를 쫙 내놨더라고요. 일본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 25,500명,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 15,000명, 그 정도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호주가 한 8,000명 정도, 그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이미 그때 한번 나왔던데요. 제 생각에 중국이 지금 자기들 코로나도 그렇고, 자기들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그거는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경제적인 면만 좀 보면 됐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국제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지정학적인 거 이런 것들도 많이 거론이 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정학적 면은 이전에도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중동도 마찬가지였고요. 아프가니스탄도 계속 전쟁을 했었고, 장기적으로 전쟁을 계속 이어간 것도 있었는데, 그쪽하고 이제 조금 이제 이번에는 조금 국면이 이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급이 다르네요. 이제 대리전이죠. 우크라이나는 대리전인데요. 미국과 유럽은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러시아 이거의 대리전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거기다가 원자재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의 융합이 만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메시지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금 조정이 있고 또 만약 연말에 가면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좀 유효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 이제 사실은 작년엔 좀 그 가격이 좀 그 섹터에 해당된 부분이 높아져 있어서 저도 사실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까? 그래도 죄송합니다 하는데요. 이제 그게 한 20-30%씩 떨어졌습니다. 이제 데모테크하고 제론테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론테크 같은 경우 에이지테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에게 여러 가지 기술적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는 로봇이지만은, 과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보행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편리하게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제론 테크놀로지 자체가 노년학이고요. 이제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제론테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데모테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이제 고령사회와
기술 혁신의 융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한 6, 7년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어떤 화두를 가지고 쓰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어디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에 그 유러피안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유럽위원회 거기서 보고서를 크게 냈는데요. 거기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잘못 짚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인구구조 변화와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인터섹트 하는 점, 교차하는 곳에서의 어떤 기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모테크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노년학, 고령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 나라에 조그만하게 노인이 증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데모그래픽 차원에서 큰 부분을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데모그래픽이라는 걸 붙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도 그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던 기술을 잘 접합을 시켜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기술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술들로 고령 노년들, 노인들을 위한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전체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강아지 로봇, 아이보 같은 로봇도 마찬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은퇴를 한다는 패러다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겹치는 곳에서 큰 시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제가 이름을 이제 데모테크라고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유럽위원회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여기에 관한 보고서들을 다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확실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제일 큰 게 이제 바이오테크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전체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다양한 이제 암, 관절염, 뭐 이런 거 당뇨병, 고혈압 등등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개인들의 맞춤형 유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표적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바이오테크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아주 큰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세계,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고령자들하고 접목되는 부분에서 저는 시장이 앞으로 이제 좀 크게 형성되리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가 고점 대비해서 뭐 ETF 같은 경우가 한 30% 뭐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퇴직하면서 이제 퇴직연금을 IRP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1월 달에 이제 쭉 다 찾아가지고 이제 옮겨놓았는데요.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지수라든지 펀드를 이제 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치주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가치주라는 것이 괜찮고요.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자산들이 이제 바이오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틈틈이 사고 있습니다. 예, 꾸준히 그냥 적립하는 형태로. IRP 계좌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다 찾아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이제 조금씩 리츠도 좀 리츠도 좀 사놓고요. 그 위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틈틈이 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관련된 ETF들을 한번 쭉 가격을 한번 쭉 패스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만 이제 게임, 로봇, 바이오 이런 것들이 거의 코로나19 시점 S&P 대비해서요. S&P 대비해서 코로나19 때는 어마어마하게 아웃퍼폼을 했다가 다시 S&P하고 거의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부분이 상당히 이제 조금 거품은 꺼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이제부터 좀 틈틈이 이렇게 뭐 돈이 있으실 때 이렇게 조금씩 모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이게 참 그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 유망한 이렇게 투자처에 봤을 때 한 고점 대비 한 30% 이렇게 떨어지면 예.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가격이다 예. 이렇게 판단은 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림짐작.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50%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50% 정도면 진짜 이제 충분히 떨어졌고 왜냐하면 50% 떨어졌다가 원래 자리를 들어가면 수익률이 100%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회 같으면은 뭐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전체 종합 주가 지수가 한 20% 떨어지면 상당히 큰 시약이고 한 40%는 뭐 거의 이제 금융위기 상황 정도로 오는 큰 시약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ETF는 그 중에 이제 한 섹터를 모아둔 것이니까요. 종합 주가 지수보다는 이제 변동성은 크겠죠. 그래서 이제 한 30에서 50이면은 거의 뭐 상당 부분 버블이 꺼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알 수 없죠. 종목은 한 기업이 뭐 망해버리면 끝이니까요. 그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ETF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뭐 한 50종목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 한 100종목, 150개 종목 이렇게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한 섹터니까요. 아무려면 헬스케어라는 섹터 혹은 바이오테크라는 섹터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저는 뭐 그래도 결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고령사회가 이렇게 닥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바이오테크에 관련된 부분은 뭐 굳건하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보니까 미국의 베이비 부모가 전체 웰스 부의 한 55% 정도를 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찾으시네요. 예, 그 베이비 부모가 그러면 젊을 때는 어땠느냐 했는데 이 친구들은 젊을 때도 상대적으로 부를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60년대 이럴 때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돈을 또 좀 벌었었고 부동산도 오르고 했던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의 부가 지금 거의 뭐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데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작년에는 저도 사실은 이제 막 코로나19 이후에 이것들이 너무 가격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쓰기는 썼는데 S&P 500에 비해서 너무 아웃퍼폼을 하고 마치 10년치 이익을 한꺼번에 앞당겨서 그 밸류에이션을 해서 가격이 오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가 10년 가는 건 아니고 뭐 한 2, 3년 가고 끝나니까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다시 S&P 500으로 돌아온 것은 조금 이제 충분히 조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경제력을 갖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딱 처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론 테크 뭐 이런 쪽으로 단어를 생각하셔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단어를 데모테크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제가 만든 말이라서 잘 기억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데모그래픽 하면은 큰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근데 자그마한 한 나라 뭐에 뭐 고령자가 좀 증가했는데 여기 제품을 팔아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그래서 그린스펀이 세계가 은퇴한다고 자기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데모그래픽의 변화.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까지 결합되었으니까요. 제가 한 예를 들면은 뭐 한 3, 4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 아는 분의 이제 그 친구분의 사모님 이야기인데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저 그때 하도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자주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대로 잘 걷지 못하시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줄기 셰프로 관절 치료를 받고 골프를 뭐 18호를 다 치고 다니신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2주 정도 가서 일본에 가서 이제 줄기 셰프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그 얼굴 미용도 한 1억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말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전쟁 이후의 세대이죠. 그 이전의 세대는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요. 이후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제 전쟁 이후에 사실은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세대였죠. 그래서
양극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불을 축적한 사람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저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샘플로 물어봤습니다. 뭐, 야, 한 1억 5천 하면은 관절 안 좋은 거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하겠냐 했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성체줄기세포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배아줄기세포는 아직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분인데 뭐 그거 외에 이제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표적암 치료제 뭐 등등 해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게 이제 인지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치매 관련된 거. 치매는 철저하게 고령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이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요. 한 80대 85세 넘어가면은 발병률이 확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 여성이 오래 살다 보니까 여성이 발병률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매에 관한 뭐 치료일 수도 있고 이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글리처스라는 게임 회사는 다른 재미있는 게임들을 만드는데요. 그중에 한 게임이 치매에 관한 치매를 조금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Sea Hero Quest 해가지고요. 뭐 이제 바다 영웅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뭡니까 이게 3D까지 가는 거 VR까지 이제 해서 이걸 쓰고 이제 막 합니다. 하는 것인데 그게 동작을 VR 같은 경우는 0.1초 단위로 반응을 이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요. 그냥 컴퓨터에서 하는 거는 이제 0.5초 단위로 데이터를 다 축적합니다. 축적해서 공간 지각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게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익명으로 해서 독일에 보내주면 서버에 보내주면 예, 익명을 가지고 이제 치매 연구소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조금 정보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치매에 관련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게임에서 얻은 데이터가 거의 15,000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고령사회하고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사회가 온다고 그러니까 다 축소사회를, 수축사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피할까, 어떻게 도망할까 하는 것인데요. 데모테크라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될 텐데 데모테크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확장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체 축소된다고 도망갈 게 아니라 경제는 어떤 부문을 확장하고 어떤 부분은 축소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작년에는 조금 부담은 스러웠지만은 그래도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더 떨어졌으니까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좋지 않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구글 같은 데서 바이오테크 ETF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투자를 하면 될까요? 예. 그게 이제 S&P 500의 바이오 ETF를 바이오 섹터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나스닥에 이제 바이오 섹터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심플한 거죠. S&P 500에 있는 바이오 기업, 나스닥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 일종의 섹터 펀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제일 사실은 무난하죠. 네. 아, 네. 아까 그래서 섹터는 한 30에서 50%. 예. 지수는 아까 20%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나스닥이 요즘 한 20% 빠졌잖아요. 예. 우리나라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졌죠. 예. 그럼 그것도 좀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도 지수로 투자로 만약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프로 같으면은 여기서 기회를 엿보라 그러고 아마추어 같으면은 좀 더 떨어져 있다가 조금 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1단계 75bp 인상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빅 스텝 말고 자이언트 스텝에서는 이제 공포에서는 벗어났는데요. 이제 75bp 인상을 안 하고 50bp를 인상하니까 이제 그다음 걱정이 혹시 인플레이션이 잡힐까봐 이제 시장이 또 이제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50bp 6월 달에 또 올리고 뭐 이럴 텐데요. 그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때
보면서 하더라도 뭐 늦지는 않을 것 같고 일반인들은요. 예. 이제 프로페셔널들은 이런 데서 막 기회를 찾겠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4% 올랐다가 또 4% 떨어졌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요. 예, 저는 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 위기 뭐 이런 거는 뭐 아직 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는 뭐 가계부채가 조금 많아서 그렇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많아진 게 아니라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이제 가계부채 부분을 많이 줄이고 정부가 부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국은 또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저축을 해놨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국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제 돈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큰 걱정 안 하는데요. 저도 이제 소위 말해 속된 말로 짱돌을 맞은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될지 처음 터졌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예. 앞으로도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진짜 금방 끝날 거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아, 그 아까 그 IRP 계좌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국내 상장되어 있는 거에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뭐 여러분들 계좌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IRP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이니까 정부가 이제 좀 규제를 더 놨습니다. 그 미래에셋에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거기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많은 이제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식 종목은 당연히 못 사게 해놨으니까요.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고요. 제가 뭐 제 IRP 계좌에 2월 달부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찾아서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이제 그 리츠를 좀 이제 좀 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 좀 이제 사고, 국내 주식도 좀 사고 그랬는데, 저도 당연히 당했죠. 중국 전기차 좀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더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20% 이상 떨어져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샀더만 또 한 18% 마이너스가 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테크 펀드 이런 데서는 또 뭐, 한참 떨어졌는데 들어갔는데 또 마이너스 10%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중요한 게 리츠라든지 채권도 심지어 마이너스 2.9% 이랬습니다. 한번 금리가 오르고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 왕창 올라버렸거든요. 우리 그 시장의 채권 매니저들 증권사나 이런 쪽에 트레이더가 당한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야, 어느 정도 오른 것 같아. 한번 들어가보자 했다가 왕창 당해버린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장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조금 채권 펀드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 마이너스 2.9%, 채권 펀드가 마이너스 2.9 이러면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제 리츠나 이런 데서 조금 오른 것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포트폴리오를 배분에 맞춰가서 이제 큰 뭐 손실 없이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 혹시 리츠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리츠 조금 리츠도 해외 리츠인가요? 아니면 국내 리츠인가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리츠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물류 리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페덱스나 아마존이 무슨 플로리다나 이런 쪽에 이제 휴스턴이나 이런 쪽에 이제 가지고 있는 물류 창고 빌리는 왜냐하면 임대료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장기 임대하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좀 살아날 테니까 롯데 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곡물 리츠가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4개, 6개 뭐 이러다가. 근데 차근차근 이제 상장들이 되면서 지금은 뭐 쭉 검색해 보니까 한 20몇 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꾸 늘어나던데 아마 앞으로 리츠 시장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종류가 ETF가 다양하게 펀드도 나와야 이제 리츠 시장도 커질 텐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금리가 오르면 리츠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아니라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장기 고정인데 금리가 오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츠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리츠 가격이 오른 게 이제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될 테니까 왜냐하면 뭡니까 원가가 오르게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츠는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저는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적절한 배당 수익률이 되면은 배당 받는 것 그런 것이고 우리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만 해외 관련된 것 혹은 해외 상장돼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면은 이제 좀 재밌는 게 그겁니다. 심심한 배당금이 입금됐다고 연락이 와요. 우리나라 주식 사면 어떻습니까? 1년 내내 기다려가지고 뭐 배당 결정되었다. 그 다음 배당금 언제 들어오지? 한 4월이나 한참 진을 빼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1년 배당 주는 배당 주식을 도대체 1년을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가격도 별로 안 오르는데 차라리 1년 동안 열심히 다른 운용하다가 배당 일 전에 떡 사가지고 배당 받고 끝내는 게 낫지. 뭐 어차피 배당 나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건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리츠도 배당을 자주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은 좀 다른데 이제 퇴직을 하고 현금이 필요하신 분 그때그때 생활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심하면은 이렇게 배당을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야 뭐 내가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생활비가 필요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이거 들고 이제 우리가 그냥 생활비에 쓰고 이거는 놓아둬도 되니까요. 그래서 뭐 퇴직한 사람들 그 전후의 분들은 더욱더 이런 자산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금리보다 좀 더 주고 그나마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좀 오를 수 있고 한 게 이제 리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령 사회와 함께 이 시장이 좀 핫한 시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한 50대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리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래서 나중에 이걸 평생 나의 자산관리 도구로 삼겠다. 왜냐하면 일본의 J-리츠도 있고 싱가포르의 리츠도 있고 미국의 리츠도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리츠입니다. 뭐 유럽 이런 것보다는 이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리츠 하겠죠. 그럼 이 4개 시장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충분하거든요. 싱가포르도 어차피 다 글로벌 리츠를 다 상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리츠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도 부동산이 중요한 자본입니다. 중요한 자산관리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을 살려면은 일단 첫 번째 몰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이밍을 분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을 다 사든지 말든지 이거에 의사결정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네. 예,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도대체 한 5억 7억 되는 거를 지금 한꺼번에 의사결정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요. 이런 리츠나 이런 걸 통해서라면은 얼마든지 분산해서 가능하거든요. 뭐 올해 1,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다 분산해서 가지면서 세계적인 부동산을 분산해서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젊으신 분들도 이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을 두는 방법 중에 하나로도 리츠를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전세를 나는 집이 오를 것 같아서 전세를 해서 살겠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해지로 전세를 하고 좀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을 해지하는 것도 방법인 것이죠. 네. 그게 해외에 직투하지 않고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리츠 ETF 상품에 투자를 해도 네. 그게 월마다 이렇게 월이나 물론이죠. 들어와요. 예, 다 이거는 도관일 따름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게 이제 이리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아니 월마다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3개월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심심하면 한번 배당금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네. 우리나라 그래서 기업들도 저는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은 그 배당을 좀 자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꽉 잡고 있다가 1년에 한번 탁 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이제 데모테크에서 이제 좀 산업적으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이오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 메타버스, 로보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셨고. 예, 그 중에서 이제 좀 순위대로 고른다면은 이제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예.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메타버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예. 뷰티는 뭐 헬스케어에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 좀 뷰티는 요즘 바이오와 뷰티가 결합되어 있었어요. 네. 예. 이게 어느 쪽이라고 하기도 그렇기도 한데 요즘 뷰티 하는 쪽도 이제 상당히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화장품을 맞춤 화장품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 예.